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소소하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중간에 뭔가를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다른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추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제가 또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정한 대로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괴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괴물이라는 거 딱 들으면 네, 무서운 것, 그쵸? 흉악한 것, 그죠? 악의 기운,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이나마 관련되어 있는 요 한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한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이 한자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자죠. 해 연자죠. 근데 이 해 연자가 중국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괴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한자 자체가. 신기하죠. 요 한자가 왜 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새해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이야기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요 해 연자는요. 과거에 중국에서 새해만 되면 새해가 될 즈음 되면 폭죽을 터뜨려요. 폭죽을 터뜨리는 걸 왜 터뜨리냐라고 이제 이야기 전래 동화처럼 전래 이야기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새해가 될 때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됐으니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자 밤새 열심히 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보니까 그날 밤만 되면 새해가 되는 밤만 되면 괴물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괴물이 나타나서 이 괴물을 무찌르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커다란 소리를 펑펑 내면서 폭죽놀이를 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죽놀이를 하면서 이 괴물을 물리치자라는 의미에서 요 연자, 우리는 연이라고 부르죠. 중국에서는 니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니엔을 칭하면서 뭐라 그러지? 괴물이 오는 날이다 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해가 오는 날이다, 괴물이 오는 날이다 라고 해서 요 해 연자가 괴물이라는 지칭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니엔이라고 하면 괴물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중국인들이 아름아름 요즘 20대, 10대, 20대들은 잘 모르는데 과거에 약간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대체로 요 해 연자를 보면 괴물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괴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보통 지혜학교에서 매 주차마다 질문을 한 가지씩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질문은요. 이번 주차의 질문은 정답은 정해져 있을까? 정말 답은 하나뿐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정답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대체로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때 무엇이 정답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찰을 하셨을 텐데요. 생각해 봤을 때 해답 정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밖에 없을 듯한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를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라는 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전체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서 세계라고 하는데요. 세계를 해체해 본다라는 건 해체라는 것도 약간 학술적인 용어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린다, 부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를 해체해 볼게요. 또 내가 머릿속에 구성해둔 이미지를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구조화된 모든 것을 조각조각 내어 살펴봅니다. 우리는 정해진 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10대 때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20대쯤 되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하고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 한국 사회에 산다고 한다면 정해진 약간의 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정해진 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곳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겨울왕국이라는 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애니메이션과 방금 전에 봤던 세계를 해체한다, 언어를 해체한다,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 혹시 겨울왕국 보셨나요?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겨울왕국이라고 하면 자매가 두드러지는 영화다,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가족 영화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족 영화다라는 건 대체로 디즈니 영화라면 대체로 다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라고 하면 동화를 가지고 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오기도 했고요. 또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어요. 요 전래동화, 동화라는 건요,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대체로 비슷한 구조가 나와요. 나쁜 사람이 나오고 착한 사람이 나오고, 착한 사람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서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죠. 권선징악이라든지 또 신데렐라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약간 구조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라면 어떤 건가요?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예쁜 어떤 아이가 큰 고난을 맞이해서 어렵게 살다가, 하지만 성실하게 살다가 왕자를 만나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국의 드라마 같은 경우 약간 규칙 지어진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혹시 여름 향기, 뭐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숨겨진 뭐라 그러죠? 숨겨진 혈연 관계,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피치 못하게 죽어야 하는 주인공이라든지 그런 약간 규칙 지어진 드라마의 그런 레파토리가 있죠. 또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도 또 어디에 봐도 저거 한국 아침 드라마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약간 규칙화된, 구조화된 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는 구조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규정되어 있는 것, 뭔가가 다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진 구조를 뜻하는 게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구조주의는요, 인간의 모든 경험,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행동과 생산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구조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빗대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인간 과학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구조화해서 나가는가라는 게 구조주의의 맥락이고요. 이 구조주의는요, 인간이 무질서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정신을 구조화하는 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구조주의자는요, 그 핵심에 문학의 자리에 잡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연구자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학을 빗대어서 그 구조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도 그렇고, 한국의 콩쥐파츠도 그렇고, 뭐 심청전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전래 동화, 아니면 그림일기, 그림 동화,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다 그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비슷한 구조가 있다라는 걸 문학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자는요, 문학 텍스트를 랑그라고 하고요, 그 텍스트들로 하여금 의미를 갖게끔 만드는 구조를 탐색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접했던 문학이라는 장르, 아니면 세계문학이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들이 대체로 어떤 구조인지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학을 전공을 했고 문학을 사실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좀 고리타분했거든요. 네. 셰익스피어가 뭐 그렇게 재밌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중국의 문학 작품이 그렇게 옛날 것들이 뭐가 재미있을까라는 이상한 생각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제가 제 지도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러니까 한창 비평가들, 철학자들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잘나신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는 이 분들이 왜 예시를 들 때 꼭 이 문학을 예시로 드시냐? 왜 그 고리타분한 문학을 예시로 들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이야기거리인데 왜 옛날의 이야기 문학 작품을 굳이 예시로 사례로 들어서 가지고 올까요? 뭐 예를 들어 햄릿이라든지 오이디푸스 이야기라든지 왜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문학이라는 작품 안에 여러 가지의 인간 모형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문학 작품 안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녹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저도 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문학을 읽으면서 사실은 재미로 읽지는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나도 조금 더 다양한 현상들을 보자, 다양한 구조들을 보자 라는 맥락에서 문학 작품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에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어떤 건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구조주의자들은. 네, 구조주의는요, 하나의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조를 살펴보는 사람들은요, 이 텍스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요,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소설에 나타나는, 이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사에 등장하는 영웅이라든지 위기에 처한 여성이라든지 악인 같은 그런 인물들의 의미는 표면 현상의 근간인 구조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건 거죠.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다가 얘는 영웅이야, 얘는 악인이야 라고 우리가 규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서사를 보다가 요게 어떤 그 전체의 서사에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구조주의자의 입장에서 캐릭터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조주의 분석의 최종 목표는요, 랑그 수준에 존재하는 인간 경험의 심층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서사에 언제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 주인공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또 언제 악인이 등장하고 이 악인과 어떠한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떻게 행복한 결론을 맞이하는가라는 그 구조를, 심층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주의는요, 인간의식 본연의 구조를 인간의 모든 경험, 행동, 생산 등과 같이 연계시켜서 보편적인 과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신데렐라 스토리, 신데렐라, 백설공주 또는 우리나라의 콩쥐 팥쥐, 또 심청전 같은 그 심청이 같은 경우, 또 춘향전, 그 아주 만들어진 시기도 다 다양하고 공간도 다 다양한 이 소재들이 어떠한 심층 구조를 갖고 있는지 보다 보면요,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분석한 게 구조주의자의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보편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비슷한 아주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이 겨울왕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이 겨울왕국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전히 자매를 표현하는 영화죠. 또 가족영화이다 라고 하는 것에 크게 뭐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실 분들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매와 가족 영화에 플러스로 등장하는 게 바로 초능력과 괴물이라는 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등장해요. 예전 보통 디즈니 영화가 나왔다고 한다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고 한다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뭐 또 뭐가 있나요? 디즈니 영화 중에 뭐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겨울왕국이 나왔는데 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여성의 자매만 나오고요. 주인공이 남성이 나오지만 그 남성이 착한 남성은 아니에요. 또 다른 남성이 나오지만 그게 능력이 이렇게 특출한 남성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였던 거죠. 여기에 플러스가 됐던 게 초능력이고요. 그리고 괴물이라고 보는 이 능력입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는 신화같이 초능력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영웅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나오고요. 또는 아니면 신화에서 괴물들, 뭔가 인간인 사람이 신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이 갖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괴물을 무찌른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초능력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디즈니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초능력이 나왔고 괴물이 나왔어요. 신기하다 라는 맥락에서 요 겨울왕국이 나왔을 때 의외의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의외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이걸 봤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게 의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겨울왕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서사는 없었어요. 특히 디즈니에는. 네. 여기에서 보는 이 초능력이라는 건요, 결국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 소개도 했고 여러분들 소개도 했었는데요. 보통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내 소개의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초능력이라는 건요, 결국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초능력은요, 이 주인공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정체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을 볼게요. 엘사죠. 엘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우리가 영화나 문학 작품을 볼 때,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지가 없으니까요. 소설의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글에 다 적혀 있잖아요. 보통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다 적어 놨어요.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머리카락 색이 어떻고, 몸의 형태가 어떻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다 세세하게 적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죠. 영화 같은 경우도 캐릭터를 분석할 때 이 사람의 밖의 외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석해 보는 게 하나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엘사라는 아이는요, 금발이에요. 금발이죠. 금발인데 머리를 꽉 이렇게 졸라맸어요. 저처럼 이렇게 풀어헤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또 특이한 지점은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좀 어두운 옷을 입었어요. 그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어두운 옷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대체로 밝은 옷만 입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딱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흐트러짐 없이 아주 규제화된, 딱 규정되어 있는, 약간 제복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굴 이외에는 드러난 신체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뭔가 규제화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아마 본 적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 스크립트 한번 영상으로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기도 했고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 유명했던 노래가 얼마나 잔인한
가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한번 바라본 적 있으세요? Don't let them in.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Don't let them see.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Be the good girl. 착한 소녀가 되라. Always have conceal 해서 모든 걸 감추는, 너는 뭔가를 다 감춰야 해. 절대로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아야 돼. 그리고 모든 걸 아무도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너를 알지 못하게 감춰야지 착한 거리, 착한 소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지 마. 아무것도 느끼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아빠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보시면 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 아까 잠시 보셨던 요 장갑을 끼워줘요. 그러니까 이 장갑을 끼워주는 분도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알지 못하게 해. 우리가 첫 시간에 제 소개를 했어요. 우리 소개를 했어요. 나의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시간이 허용된 거고요. 나에게 어떤 발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발언이 생겼을 때는 말을 해야 하고요. 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장갑을 친히 끼워줬어요. 약간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이렇게 늘 단정하게 묶여있지는 않아요. 늘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이렇게 헝클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얘는 아주 예쁘게 단정하게 묶여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첫 번째 봤던 전체 모습이 나왔을 때는 머리가, 지금은 요 따져 있는 머리가 그때는 다 틀어 올려서 올린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닥의 흐트러짐 없이 만들어진 그렇게 규정되어진 모습을 갖춰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엘사가 나타나는 겨울왕국에서 초능력은요, 욕망이에요. 욕망이다 라고 제가 뭔가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능력을 욕망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국가의 법은요,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국가의 법이죠. 법이나 마찬가지죠. 여왕이 될 그녀에게 욕망을 거세하려고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다 감춰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거세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권위에 억누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엘사는 요때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셨다가 돌아가셨고요. 엘사가 여왕으로 취임하는 날일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이 꼭꼭 문을 걸어 닫았다가 여왕의 취임을 축하하는 겸해서 왕국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외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 영상. 이때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인데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날 좀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럼 네가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아무 기회도 주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지 못하고 이렇게 능력을 발현하게 만듭니다. 원래 이 안나라는 엘사의 동생은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저렇게 얼음 놀이를 하면서 같이 놀았는데, 그러다가 안나가 다치고 난 다음에 엘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에서 지웁니다. 없애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예요.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요 한마디에서 이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성분이 약간 고위 관리분이 엘사의 능력을 보고 엘사가 이상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외치죠. 괴물이다 라고 외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은 괴물이다 라고 외칩니다. 괴물이다, 몬스터 라고 외칩니다. 우리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여왕인 줄 알았는데 괴물이네? 나와 다른 능력을 갖고 있네? 괴물이다 라고 칭합니다. 기존의 정제된 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도망치게 됩니다. 즉 기존의 정제된 질서, 보통의 사람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걸 엘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회를, 이미 규칙화된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괴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억압된, 그러나 일상을 찢고 모습을 드러내고야만은 욕망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 초반에 그 해연자를 제가 제시해 드리면서 걔도 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한자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괴물이라는 의미는, 괴물이라는 건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괴물은 욕망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현하는 순간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괴물이 되는 사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욕망은요, 이질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편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니체 이야기하면서 니체가 엄마랑 길을 걷다가 엄마 왜 마차는 저렇게 넓은 도로를 쌩쌩 다니는데 왜 인간은 착하게 옆에 갓길로 조심조심 걷느냐. 이게 규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도로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막 광분해서, 우린 광분하다라고 형용사를 붙일 수 있겠죠. 광분해서 막 걸어 다녀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 보고 쟤 정신 이상자다, 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칭할 거예요. 왜? 정제된 질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니까 괴물이다 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욕망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배 질서는요, 이 위험한 욕망의 체현자들을 제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늘 제어하고, 윤리적으로 제어하고, 도덕적으로 제어하고, 사회의 예절이라고 이야기하며 제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절을 지키지 마라, 도덕을 지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떠한 억압을 일상에서 받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단자라고 되기도 하고요. 마녀 라고 칭해지기도 하고요. 동성애자라고 칭해지기도 하고요. 빨갱이, 반역자라고 칭해집니다. 이러한 호명은요, 이렇게 불리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요, 대체로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즉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대체로 우리에게 이단이라고 들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기의 성적 지향을 제가 주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도대체 원래 그런 거다 라고 규칙 지어진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사회를 약간 질서정연하게 만들다 보니 어떠한 하나의 정답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사는 외치죠. 변화할 때 장갑은 없어졌어요. Let it go, let it go. 가버려라. 다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해라.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둬라 라고 외칩니다. 네, 아버지의 법을 부정하고요.
고독 속에서 해방을 만끽합니다. 아까 아주 초반에 우리가 봤던 영상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억압을 다 털어내는 영상이었어요. 해방감을 만끽하는 영상이죠. 그때 우리가 봤던 이 아웃핏, 옷의 색감도 달라졌어요. 굉장히 밝은 색으로 바뀌었고요. 신체를 드러내는 부분도 달라졌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머리카락도 달라졌어요. 그죠? 기존에 긍정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긍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규정됐어요. 그런데 그 남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남이 긍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내가 긍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나라도 나를 좀 부드럽게 대해줘야지. 그 누구보다 가장 스스로를 그 누구에 의해서 억압된 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가장 억압했었던 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긍정받지 했던 스스로를 긍정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머리는 풀었고요. 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옷도 밝아졌습니다. 장갑은 당연히 없고요. 늘 이렇게 다소곳이 있던 모습이 두 팔을 번쩍 들면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이 편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또 달라져요. 네, 그게 정말 요 엘사의 모습 자체만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약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래, 디즈니라면 요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지, 요 모습이 보통의 모습이지 라는 긍정의 모습으로 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얼음이라는 배경으로 약간 차가운 공간에 혼자 있어요. 혼자 스스로 긍정했기 때문에 아직 그 나를 긍정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안나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안나는요, 엘사의 동생이에요. 굉장히 발랄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언니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엘사는 이 남자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죠. 근데 이 남자가 보통 이제 디즈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왕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훌륭한 남성으로 공주를 위험에서 구출해주는 힘 있는 남성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 남성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좀 약간 능력도 별로 없고 단지 욕망에 갇혀있는, 자기가 이 왕국을 먹어버리겠다라는 욕망을 취하고 있는 빌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왕자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역할하지는 않습니다. 안나는 이때까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왕자가 이웃나라 왕자가 잘 대해주니, 상냥하게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사랑에 빠져서 나는 결혼을 해야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네, 요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습. 요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왕자는 왕국을 다스리고 잠시 잘 다스려 주겠다, 자기가 좀 관리해 주겠다 하고요. 이 안나는 엘사를 찾으러 가요. 엘사를 찾으러 이제 저 험난한 산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가 보니 엘사가 잡혀와요. 엘사가 다시 이게 왕국으로 잡혀오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게 또 다른 장갑이에요. 엘사가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장갑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 장갑, 철로 되어 있는 그 전보다 더 강력한 장갑이 이 엘사 손에 끼워졌어요.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장갑을 줬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아까 그 관리자들이 아니면 그 왕자가 이 여성에게, 이 엘사에게 장갑을 끼워주는데 철로 된 장갑이고, 이거는 아예 두 손 움직이지도 못하게 억압하고 있는 장갑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전까지 자유로웠던 엘사는 그 억압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겠죠. 네,
두 번째, 올라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올라프는 어떻게 만들어진 아이인지 아십니까? 올라프는 엘사가 만든 아이예요. 자신의 능력을 제일 처음 표현하면서 만든 대상인데 이 올라프와 함께 엘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엘사는요, 얼음도 만들 수 있고요. 얼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사의 괴물성을 인정하면서 엘사를 다시 지배 질서 안으로 포섭합니다. 요게 아까 그러니까 엘사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엘사는 얼음을 만들 수도 있고 얼음을 녹일 수도 있고요. 엘사의 괴물성은 그래, 당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포용할게. 그리고 엘사를 다시 지배 질서 안으로 포섭합니다. 그래 너의 능력은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사용을 해줄게. 우리 왕국에서.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무력하게 묘사하는데요. 경제 문제 인식이라든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요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요. 일단 요게 디즈니라서요. 제가 전체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클립 2개만 가지고 온 건데요. 설명을 조금 하자면요. 결국은 엘사는 나쁜 사람들을 다, 엘사와 안나는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엘사와 안나는 행복하게 왕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왕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사는 사실 왕국에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국을 그러면 누가 다스리냐? 네가 없으면 누가 다스리냐? 그리고 이 대중들은 너가 없으면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대중을 무력하게 묘사하면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필요해. 엘사 네가 필요해. 너는 얼음을 만들 수도 있고 얼음을 녹일 수도 있으니까 너도 겨울을 만들 수도 있지만 봄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는 왕국을 관리하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우리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편이 마무리가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볼게요. 경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바다가 얼어붙었어요.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물을 다 얼려버리니까 바다가 얼어붙었어요. 바다가 얼어붙었으니까 엘사는 네가 이 얼음을 녹여야지만 우리는 원래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제 자기 상업,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긍정하거나 완전히 부정하는 대신에 적절히 통제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필요 없을 때는 장갑을 벗고 네가 능력을 좀 관리할 수 있을 때 필요할 때는 눈도 좀 뿌려주고 애들이 즐겁게 할 때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눈도 좀 뿌려주고 스케이트장도 좀 만들어주고 필요 없을 때는 능력을 좀 숨기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저기 바다에 좀 얼음도 만들어주고 필요 없을 때는 얼음도 녹여주고 그렇게 좀 살아줘 라는 이야기를 겨울왕국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의외로 무서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통제할 것을 권합니다. 너의 모든 능력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너의 능력은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 왕국을 위해서, 우리 왕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탬이 되어야 해 라는 이야기예요. 개인용 눈구름 아래에서 녹지 않고 봄을 즐기는 울라프예요. 아시죠? 아까 걔. 초능력을 인정받고 여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엘사입니다. 초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여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자매를 보여주는 가족용 애니메이션이 맞을까요? 확실히 안나와 엘사와의 이 두 인물의 자매는 맞아요. 왜? 엘사가 얼어버렸어요. 거의 뭐라 그러죠? 절정 부분에 1편 절정 부분에 엘사가 얼음의 그 마력을 막기 위해서 안나가 얼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얼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지 백설공주 같은 경우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해소되는 방식은 뭔가요? 왕자님의 입맞춤 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죠. 그런 보통의 구조에서 이
겨울왕국은 엘사가 얼음이 되어버렸는데, 얼음 동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진실한 사랑의 키스는 자매가 해줍니다. 왕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매의 영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우리가 봤던 약간 한 40분 정도 봤던 이 이야기가 정말 자매만 다룬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정말 자매만 보여주는 가족용 애니메이션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억압해왔던 괴물을요, 인정하고 포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겨울왕국은 겨울왕국의 평등함은요, 오늘날 미국의 알레고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보여주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성별 선택지와 같이 괴물의 인정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의 특정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라는 그런 몇몇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뭘 하냐면요. 당신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선택을 해요. 우리 아마 그러니까 회원 가입할 때 선택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선택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는 그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네, 그 선택지가 사라졌다라는 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사회의 어떤 구조들이 약간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일부의 알레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게 더 이상 왕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는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에요. 디즈니에는 늘 왕자와 같은 인물이 등장했어요. 능력이 출중한 왕자와 같은 남자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여기 이 겨울왕국에서는 그 인물이 사라졌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괴물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런 욕구를 해소해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요 겨울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최근에 실사화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가 인어공주라는 건데요. 인어공주가 원래는 당연히 백인으로 그려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번에 인종이 약간 피부색이 조금 검으신 약간 좀 색깔이 있는 분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그 캐스팅으로 인해서 조금 또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왜 굳이 원래 백인이었던 사람을 왜 굳이 유색인으로 만드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 사회로 약간씩 변화하고 있다. 그런 원래 만들어졌던 우리가 원래라고 당연하다라고 했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괴물은요. 지배 질서가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억압하고 또 인정하고 배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개인과 지배 질서의 복잡한 관계를 극적화시키면서 겨울왕국을 아렌델 곁에 두고 세웁니다. 개인과 지배 질서의 복잡한 관계, 즉 엘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망, 그리고 지배 질서의 복잡한 관계, 그 국가 왕국에서 원하는 엘사의 모습, 그 둘을 약간 교집합으로 적당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겨울왕국을 아렌델 곁에 두고 세웁니다. 겨울왕국이라고 한다면 엘사가 만들었던 그 얼음성은 존재해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곁에 둬요. 같이 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얼음의 왕국과 아렌델의 왕국을 같이 병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영상도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디즈니는 제가 살짝 좀 무서워서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없을 듯하여 오늘은 고민을 했어요. 디즈니 플러스를 연결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담당해 주신 선생님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대중 강연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작년에 지혜학교라는 걸 처음 했거든요. 늘 학생들만 만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지혜학교 딱 할 때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아닌 분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려워하면서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저 처음입니다 하면서 했더니 귀엽게 봐주시면서 네 오냐오냐 해주시면서 수업을 잘 들어주셨고, 제가 막 하다가 봤더니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 도서관에 도서관장을 하셨던 분도 수업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퇴임을 딱 하시고 그 수업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겸연적인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도 작년이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지만,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이게 막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고 할 테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보완을 하면서, 이 보완은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보완을 하면서 진행을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아쉬운 건 영상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세 번째 장에서는요, 이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인물들의 관계를 약간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때까지 무엇을 봤던 거냐라고 한다면,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프로즌이라는 겨울왕국이라는 인물들의 캐릭터성을 살짝씩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 인물들이 실제로 여기에 보여주는 뭔가 자매의 외에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볼게요. 인간이라는 게 참 단순하지 않아요. 라면도 먹고 싶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어제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수업에서, 강원대학교에 수업에서 수업을 하고 서울에 딱 오면 8시 반이에요. 저녁 8시 반인데 이제 그때 갈등을 해요. 배는 고프거든. 출출해. 그런데 내가 이걸 먹고 분명히 바로 잘 거란 말이지. 다이어트는 해야 돼. 과연 이 라면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번은 그냥 내 욕망에 이기지 못하고 먹고요. 몇 번은, 어제 같은 경우는 잠이 조금 더 고파서 잠을 잤습니다. 몇 가지의 욕망 중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행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서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애착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안나는요, 동생입니다. 엘사의 동생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이 둘이 잘 놀았어요. 잘 놀다가 지금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엘사가 안나를 상처 입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감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사는 그 이후부터 얘를 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동생을 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멀리 두고 있습니다. 볼게요. 상처 입고 싶지 않아서 상대를 밀어내고요. 또 회피하려는 회피형 애착 욕구도 있습니다. 이 엘사는요, 회피형 애착 욕구고요. 안나는요, 사랑받고자 하는 애착 욕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힌 경험, 친밀함은 위험하다라는 인지를 한 거예요, 엘사가. 그래서 그 힘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공주의 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뭐가 얘기했냐면요. 뭐라고 지칭하냐면, 약간 요정 같은 돌에 막 이렇게 굴러가는 인물이 등장해요. 요정 같아요. 숲의 요정? 뭐 이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힘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위험하기도 할 거라고요. 그 두려움이 공주의 적이 될 것이라고 엘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나는 이때
이 같이 막 그 얼음, 눈이랑 막 얼음 막 뿅뿅 하다가 얘가 다쳐서 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쉬지 않고 깨어나지 않아서 그 숲의 요정에게 가서 좀 낫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사에게는 너는 그 아주 아름다운 힘이지만 너를 위험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안나에게는 혹시나 그걸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가 생길까 하여, 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까 하여 얘 안나의 기억을 싹 지워버려요. 그래서 안나는 엘사와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다쳤으니까. 그 이후에 얼음 장난하고 놀았던 기억이 없어지니까 얘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언니와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 자매의 관계 형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엘사의 능력은요, 벽을 세우고 얼려버리는 능력이에요. 엘사는 자신에게 벽을 만들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타인을 배척하고 자신을 가두는 종류의 힘입니다. 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니면 타인과 가까워지면 내가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가둬버리는 종류의 힘입니다. 고독하고 품위가 있기에 아름답죠. 아주 초반에 봤던 이 엘사의 자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몸을 드러냄 없이 장갑까지 끼면서 싹 감춰뒀죠. 고독하고 품위가 있기에 아름답지만 결국은 마음을 고립시키는 탓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한다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온다라는 느낌이 오면 바로 막아버려요. 엘사 같은 경우는. 두 자매가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왕궁에는 이 두 자매만 남아요. 그런데 엘사는 안나를 다치게 할 수 없어서 늘 벽을, 이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나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언니니까 늘 곁에 가려고 하죠. 회피형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형 안에 있는 이 엘사는 자신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마음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아마 아실 거예요. 똑똑똑 하고 그 눈사람 만들면서 놀래라고 안나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나는 계속 사랑받고 싶고 언니와 놀고 싶고 해서 계속 접근하는데 엘사는 그걸 다 막아선다고 No,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극구 피하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도 싫어하죠. 왜냐면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통제력을 잃게 되니까, 아까 잠깐 그 무도회 장면에서 통제력을 잃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얼음이 갑자기 뾰족뾰족하게 드러나요. 근데 그러니까 평화로운 모습에서 엘사가 얼음의 힘을 발휘하면 되게 눈꽃처럼 귀여운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통제력을 잃은 상황에는 뾰족한 아주 약간 공격적인 얼음이 나옵니다. 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리고 닫힌 문과 장갑은, 닫힌 문과 똑똑똑 안나가 두드리는 그 문과 장갑은 이 회피형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의 상징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 나는 너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어. 를 만들어내는 회피형 기제예요. 여러분들은 회피형 기제를 발현하는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이라든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통 낯을 가린다라고 하지요. 낯 가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친해지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처음 접근 방식만 어려울 뿐이지 조금 더 친밀해지면 아주 관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대체로 이 엘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체로 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 나름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접근을 하지?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라는 방어 기제 다 작동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어 기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대관식에서 이 둘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엘사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안나는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싶은 애착형인 안나는요, 대관식에서 이 타인들, 자기가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왕궁에 있던 사람 외에는 접촉을 한 적이 없어요, 안나는. 그래서 왕궁 사람들, 뭐 거기에 같이 시녀 뭐 이런 사람들, 왕궁에 일을 하시는 분과 엘사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나에게는 모든 게 다 첫 경험이에요. 그래서 타인과의 첫 만남이 있고, 오랫동안 자신을 꽁꽁 가둬놨지만 마침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냅니다. 얘는 자기가 가둬놓고 싶어서, 엘사처럼 자신 스스로 이렇게 회피하고 싶어서 회피한 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가둬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냅니다. 사랑을 원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처음으로 직시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둘의 사랑을 속삭이는 배에서의 장면인데요. 이 왕자가 엘사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만나자마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고, 내가 드디어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처럼 왕자를 만나서 사랑을 이루었고 결혼을 하게 되나?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나? 라는 꿈을 꾸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나는 이렇게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던 안나는요, 이날 초면인 왕자에게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청혼까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뭐 이 남녀 간의 관계는,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이 만나봐라. 여러 명을 만나봐라. 이게 꼭 남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죠. 여러 명을 만나보면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에게 이런 사람은 잘 안 맞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보면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내 스스로가 발전을 하잖아요. 내가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다 보면 또 내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명을 만나보라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안나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타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목말라 있던 안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죠.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순진하게 빠져듭니다. 청혼까지 받아들여요. 왕자와 안나의 듀엣곡이 있는데요. 왕자와 안나의 듀엣곡이 Love is Open Door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엘사와 안나의 관계와 대비되죠. 엘사의 방문은 늘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와 왕자의 듀엣곡은요, Love is Open Door래요. 사랑은 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원했던 안나에게 문이 열려 있는 이 왕자와의 관계는 너무나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해소해 줄 수, 자신의 욕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문은 중요하게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늘처럼 성문을 열어뒀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해요. 누가? 안나가. 그러니까 안나에게는, 안나가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늘 닫혀 있었어요. 안나에게는. 안나 앞에는 닫힌 문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픈되어 있던 첫 대관식 날, 그리고 그게 오픈된 이 왕자라는 대상, 앞으로 쭉 문이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안나의 욕망이 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늘처럼 성문이 열려 있으면 좋겠어. 계속 타인들이 들어오고 내 공간에 들어오고 내가 타인을 만나고 타인을 알아가고 내가 사랑에 빠지고 하는 그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어 라고 안나는 표현하고요. 엘사는 대답하죠.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안 돼. 회피형 엘사는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엘사는 사랑을 원하는 안나를 거부하고요. 능력까지 들켜요. 아까 요 대관식 끄트머리에 장갑이 한 짝 빠지면서 통제력을 잃으면서
뾰족한 얼음을 발현시키죠. 마음을 열어보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안나의 입장에서 성문을 연 것은 커다란 시도였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굉장한 시도였어요. 그런데 엘사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죠. 자신의 능력이 통제력을 잃고 뿜어져 나옵니다. 어릴 때 입은 첫 상처에 이은 두 번째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엘사라는 인물이 처음 자신의 능력에서 상처를 받았던 건 내가 사랑하는 동생 안나를 상처 입혔다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상처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 아버지가 너의 능력은 절대 발현시키지 마 라고 통제 억압을 했는데 그 억압을 거슬렀던 이 무도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장한 회피형이 자신의 성향을 합리화시킵니다. 어떻게? 엘사의 미숙한 마법은 진정한 사랑과 반대되는 능력이고요. 곧 사랑을 거부하는 능력이고요. 보시면 여기선 아무도 안 해치고 내 모습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변화를 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표현을 했어요. 어두웠던 옷은 밝아졌고요. 꽁꽁 묶었던 올림머리 했던 머리는 내렸습니다. 끼고 있던 장갑은 벗었고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에요. 화장도 짙어졌어요. 달라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사는 이렇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안 해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돼. 내 모습대로 살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진정한 해방일까요? 이게 내 욕망을 모두 실현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도 해치지 않고 내 모습대로 살 수 있어. 그런데 내 모습대로 살 수 있어. 에는 해방이 맞아요. 그렇죠? 내가 생겨난 내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모두 발현시킬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도 해치지 않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하다 보면 누군가와 관계 맺기를 하다 보면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또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아까 초반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내가 뭔가를 또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도 해치지 않다. 즉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망이 다 표현됐다 하더라도 이 인물, 이 캐릭터 자체는 적절한 사회적 인물로 딱 바로 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엘사는요, 화려한 얼음성을 세워서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주 화려한 얼음성이에요. 그 얼음성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쉽게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성입니다. 소중한 동생과 자신의 왕국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나 혼자 여기에 얼음성에 왔으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과 왕국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은 더 이상 힘든 게 없을 거야. 이제 안전할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타인과 가까워지면 어차피 상처만 입으니까 아예 모든 사람에게 벽을 세웠어요. 원래는 벽이 어땠나요? 기억나시나요? 원래 엘사에게 있던 벽은 뭐였어요? 방문이었어요. 방문만 있었어요. 방문만 있었고 왕국이라는 문이 닫혀있는 그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사는요, 그 전에는 이제 왕궁 안에 사람이라도 있었죠. 근데 엘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왕궁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울라프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얼음 괴물 정도만 있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예 모든 사람에게 벽을 세우면 나쁜 일도 없어진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장면을 딱 보시면 이게 정말 자매를 그린 걸까? 이게 정말 가족 영화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보는 아주 이때까지 봐왔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과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타인에게 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어도 결국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오류를 발행하는 거죠. 오류를 일으키는 건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테고 나도 상처 입지 않을 테고 나는 행복하고 그 사람들도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약간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이겠죠, 우리 사회에. 네, 그래서 엘사는 이야기합니다. Let it go, let it go 해서 자유로운 본래 자신을 해방하는 노래라고 우리는 해석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억압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놓아줘라. 난 놓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게 자신을 해방하는 노래일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주 초반에 이야기했죠. 정말 정답은 하나일까? 사회가 만들어낸 규칙은 정말 맞는 걸까? 세상의 정답은 하나이고 이게 이렇게 해석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답의 하나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애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모든 애착,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미숙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만 보면 엘사가 모든 걸 이제 자기를 억압했던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이제 자유로워지는구나,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건 거죠. 여전히 방어 기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눈괴물. 요 눈괴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엘사의 동생인 안나와 함께 이제 크리스토퍼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엘사를 이렇게 좀 어르고 달래고 데리고 오려고 왔는데 엘사가 이 얼음 괴물을 만들었어요. 눈 괴물은요, 사랑을 원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때려 눕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넌 사랑받고 싶지? 하지만 그러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피형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그 마음을 두들겨 패고 내쫓고 외면하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얼음 왕국에 발도 못 붙여요. 처음에 오려고 할 때부터 오르려고 하는 순간 이 얼음 괴물을 엘사가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마! 라고 외치죠. 이 외침은 얼음 괴물이 외치는 거지만 눈 괴물을 조종하는 건 결국 엘사가이기 때문에 엘사가 외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그래야만 마음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여기죠. 사실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가혹하게 행동할 때 더 많이 다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면 좋을 텐데요. 엘사가 이렇게 동생을 공격하면서도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한 모습은 아니에요. 스스로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아니고요.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왕국이라는 걸 아주 예전 동화인 얼음 여왕인가요? 네? 눈의 여왕을 기초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눈의 여왕에서는 어린이들을 또는 다른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눈의 여왕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이 엘사는 절대 개의치 않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스스로 상처받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가혹하게 행동할 때 더 많이 다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엘사가 공격했던 것은 아니다. 네, 인간이 아닌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올라프죠. 올라프 원래 이거 애니메이션이라 이게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프가 등장하고요. 트롤 족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돌 숲의 요정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었는데 트롤 족장이 있고요. 스벤이라는 술록이 있어요. 술록은 신기하게 크리스토퍼랑 대화도 해요.
말이 통해요. 네. 그리고 이 인간이 아닌 캐릭터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캐릭터가 아니에요. 스승이자 안내자입니다. 술록은요, 스벤이라는 술록은요, 주인인 크리스토퍼보다 더 똑똑해요. 크리스토퍼가 어버버하고 있으면요, 술록이 안내해 주고요. 트롤 족장은요, 그러니까 여왕,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과 엘사와 안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줬던 사람이고요. 울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라프도 안나 곁에, 크리스토퍼와 안나 곁에 있으면서 엘사를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엘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안내해주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여름을 좋아하고 따뜻한 포옹을 원하는 눈사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인가요? 그죠? 눈사람인데 여름을 좋아하고요. 눈사람인데 따뜻한 포옹을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반영한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단절 전의 매개체예요. 엘사도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엘사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능력치는 뭐예요? 얼음을 만드는 능력치였죠. 얼음을 만드는 능력치인데도 불구하고 안나와 포옹하는 걸 좋아했고요. 여름을 좋아했고요. 봄을 좋아했어요. 단 안나를 다치게 하기 전까지 좋아했습니다. 네, 따뜻함과 차가움의 조화, 그리고 조화로운 왕국을 되찾으려면 양극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여름을 되찾고 겨울을 없애려는 것이 아닌 공존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체로 등장해요. 이 울라프가 굉장히 이 겨울왕국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름을 되찾고 겨울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존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왕국은 겨울이 없었어요. 그냥 늘 봄과 늘 여름만 존재했던 왕국이었는데 요것을 기점으로 겨울도 존재하는 왕국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울라프는요, 양극의 중간에서 이 균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얘는 그래서 머리 위에 결국 눈구름이 있어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개체가 되었죠. 그래서 얘는 끝까지 2편까지 존재했고요. 아마도 끝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피형의 내면에서 활동하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애착과 친밀함을 원하는 안나와 그리고 상처를 두려워하는 엘사,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피형의 내면에서 활동하는 두 가지에 대한 두 가지 마음, 사랑받고 싶기도 하지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리고 애착과 친밀함을 원하는 안나, 사랑받고 싶은, 애착을 받고 싶은, 애착 결핍이 있는 안나와 그리고 상처를 내기 두려워하는 엘사, 이 두 가지 인물로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순록이고요. 스벤이라는 순록이고 얘가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는 남성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절대 능력이 출중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어리버리해서요. 얘가 가는 길을 모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늘 순록이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캐릭터가. 그리고 안나와 이 둘의 관계는 뭐 보셨듯이 이 안나는 이 사람한테 첫사 사랑에 빠지고,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봤던 디즈니의 많은 왕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닌 악인의 인물로 등장했고요. 그리고 안나라는 인물은 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했던 인물인데, 사랑을 갈구하다가 이 사람에게 잘못 사랑을 오인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또 다른 사랑을 깨우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에게 사랑은 지금 세 개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자매, 언니를 사랑하는 자매가 등장하고요. 또 여기 크리스토퍼에 대한 사랑, 크리스토퍼가 늘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결국 이게 사랑이구나를 진정하게 깨닫는 모습, 그리고 울라프에 대한 사랑, 내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한다
라는 그 사랑도 영화에 등장합니다. 둘의 공존은 둘의 공존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공존인가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공존. 그러니까 울라프 겨울의 상징체인 눈사람 머리 위에 눈구름이 떠 있지만 배경은 여름이고 봄인 그 둘의 공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1편이 끝이 났다는 거지 2편이 존재한다는 건 아시죠? 2편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편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쉽게 딱 자매다 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사실 이 정신분석학으로 겨울왕국을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초반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 그 외의 것을 보다 보니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어서요. 잠시 2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단정하고 내 몸을 다 가리고 있던 그 외형이었고요.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머리도 위로 올리고 있고요. 왕관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모습. 머리는 1차적으로 내렸어요. 이 모습까지 쭉 이어져요. 1편에서는 이 모습으로 쭉 이어지고요. 2편에서도 이 모습으로 조금 이어져요. 단지 옷은 아까 1편의 처음 시작과는 대조적으로 약간 밝아졌고요. 자신을 옥죄던 장갑은 사라졌어요. 3편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요때 머리를 풀죠. 보셨습니까? 요때 묶고 있었는데요. 요때 딱 머리를 풀어요. 이 엘사가 머리를 푼 순간 여기가 처음이에요. 한 번도 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상의 요 끄트머리까지 쭉 이어지는 요 전체 과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이것도 2020년도 거니까 3년 전이네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실 때, 나에 대해서 찾으실 때 끝에 찾고 끝까지 찾아보면 내가 태어난 그 순간과 내 부모에 관련된 관계까지도 절대 떨어져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내 부모가 어떤 분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떨쳐낼 수가 없잖아요. 보통 정신분석학 이야기할 때 그 부모와의 애착 관계까지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2편에서는 어떤 걸 깨달으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2편에서는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끄트머리에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요. 아마도 3편에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가사를 보시면 아까는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감춰졌던 공개하지 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가사에서 이제는 숨기려 하지 마 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제는 보여주라고. 그리고 1편에서 이야기했던 약간 사회와 조우로서, 약간 사회의 관계로서, 약간 이렇게 소위 쇼부본 느낌이라면 너의 얼음도 같이 하고 단지 넌 왕국도 관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다면 여기에서는 그 둘의 공존은 버립니다. 이 엘사가. 둘의 공존은 버리고요. 왕국은 그러면 누가 다스릴까요? 안나가. 마지막에 결국 안나가 왕국을 다스리고 얘는 자신이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곳이 이곳이란 자신이 있어야 했던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1편 하나만 본다면
전체적인 이 엘사와 안나의 인물의 전체적인 구도를 다 볼 수가 없어요. 2편까지 같이 봐야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렸던, 이 디즈니 이 작가가 정말 그렸던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아직 3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편 이야기까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요 부분에 꿈에 그렸던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또 요 장면 보시면 회피형자는 앞에 있는 걸 다 막았었다고 했잖아요. 방문을 걸어 잠궜고 타인이 접근하기를 어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숩니다. 앞에 가로막혔던 걸 다 세워놓고요. 바로 세우고 앞에 있는 걸 싹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건 거죠. 이 친구에게는 늘 감춰왔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어려워했던 모습을 이때는 문을 열으려고 하는 거죠. 안나가 계속 문을 열어줘 라고 했거든요. 같이 놀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엘사가 문을 열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회피형 자아가 변화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있어야 했던 장소를 알게 된 그 순간, 내 결핍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 순간, 이 친구의 독립성이 이제 완결이 된 거죠. 완성이 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을 보시고 2편을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1편은 꽤 오래전에 나왔고 2편이 2020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연달아서 보시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 겨울왕국이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3편이 나오면 또다시 1, 2, 3편을 또 연달아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도출해 낼 수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모든 장면들이 자신의 과거예요. 자신의 과거 플러스 부모님의 과거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우리 소위 얘기한 한국 드라마의 그 클리셰 같은 출생의 비밀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의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온 출생의 비밀. 어머니가 그 숲의 그 정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출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구나를 깨닫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습 보시면 엘사와 안나가 놀았던 모습도 같이 있고요. 엘사와 안나가 험난한 여행을 같이 하는 모습도 등장하고요. 또 보다 보면 어머니의 어렸던 모습도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곳곳에 다 보이는 게 여기는 엄마와 아빠거든요. 이제 자기가 와야 할 곳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조금 묘해요. 아버지는 장갑을 끼워줬던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죠? 억압했던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품었던 거예요. 이제 네가 왔구나 라고 품은 거죠. 어머니는 1편에서는 세밀하게 등장하진 않는데요. 어머니는 이 딸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곳이 원래 장소가 아니란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곳을 알지는 못했죠. 왜?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얘는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왔죠 하면서 또 이 친구의 엘사의 외형이 변화가 돼요. 날개도 달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친구가 엘사가 이 위치까지 오기까지의 모습을 보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지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드레스가 아닌 건 거죠. 1편에서의 1번 모습과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바지와 약간 투명한 치마도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얘가 꼭 한 곳에 우리가 사회에서 규정하는
바지와 치마,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으로 딱 규정된 모습을 갖지는 않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양가적인 걸 다 갖춘 모습인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약간 날개 같은 아웃핏까지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건 거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달았고 그리고 온몸을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제됐던 1편의 초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1, 2편의 겨울왕국 그리고 캐릭터의 발전 과정 그리고 캐릭터 속에 약간 어떠한 억압이 있었고 어떠한 해소가 있었는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편이 둘의 공존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면 2편에서는 결국은 둘이 정말 어떤 곳으로 자신이 위치해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게 됐죠.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괴물로 만들어졌고요. 내 안의 자아를 인정하는 공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편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왕국을 보셨을 때 이렇게 떠올렸던 생각과 매칭이 되는지 또 이런 장면도 혹시나 라고 의문을 품었던 장면을 해소할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나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좋자고 나만 안전한 바운더리, 안전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타인도 결국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 위치도 잘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조우가 이 둘의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이 겨울왕국의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봤을 때 생각나는 또 다른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구조주의 이야기를 한 건요. 이렇게 늘 만들어졌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신데렐라와 같은 늘 이렇게 규칙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도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늘 그래 이 친구는 영웅이고 이 친구는 주인공이고 이 친구는 공주고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무언가를 볼 거예요. 어떤 영화든 문학 작품이든 뭔가를 볼 텐데요. 그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약간 늘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다면 약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뒤에서든 바라보면 좀 다른 면을 아니면 쪽이 앉아서든 서서든 이렇게 보면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구조주의 거기에다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저도 잘 몰라요. 정신분석. 저는 뭐 락강 막 프로이트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영화에서도 캐릭터에서도 인물에서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영화를 보시더라도 그 장면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